자, 오늘의 모의고사입니다. 올해 개정된 거 위주고 실제 시험에 가장 부합하는 문제를 내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마 이 10문제 중에서 최소한 한 문제 이상은 나올 겁니다. 한 문제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거의 한 문제, 한두 문제 때문에 당락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10문제 중에 아마 한 문제는 반드시 나올 거예요. 자, 1번. 반드시 게시해야 될 사항이 아닌 것. 모든 개업공개사가 게시해야 될 사항이 아닌 것. 답은 1번이죠. 부칙개공은 자격증 없죠. 자격증은 있는 경우에만 게시합니다. 소속공인중개사 자격증 게시 안 해도 소속공인중개사가 처벌받는 게 아니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처벌받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거 문제가 중복되어 있네. 3번. 문제가 좀 3번하고 1번하고 좀 바람직하지 않네. 그죠? 별로. 자격증 있는 경우로 한정된다. 자격증 원본 해놓고 좀 바람직하지. 제가 이게 문제를 잠깐 실수를 했는데 어쨌든 뭐 답은 1번인 건 맞는데 3번하고 좀 약간 중복되잖아요. 그래서 바람직하지는 않네요. 있는 경우는 한정된다. 뭐 아마 여기 다른 거 뭐가 빠졌어요 지금? 등수사보자 5개 중에서 빠진 게 뭐가 있어요? 등록증이 빠졌습니까? 등록증 원본, 중개보수율표, 사업자 등록증은 원본이라는 말은 없어요 법조문에. 그냥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 등록증이라고 되어 있고 그걸 굳이 따지면 원본이죠. 사본은 아니고요. 근데 원본이라는 명문 규정은 없다고요. 그냥 사업자 등록증 해가지고 어떤 분은 또 5번을 답이라고 하는 분이 있더라고. 원본이라는 말 빠졌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1조에 따른 사업자 등록증이면 그게 굳이 따지면 원본이라고요. 보정설정 증명서류 자격증 원본인데 자격증은 있는 경우 이 3번하고 1번이 중복 어떻게 보면 되어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진 않은데 어쨌든 그래도 이렇게 나오더라도 답은 1번이죠. 명확하게 하나만 고르라고 하면 이거는 해당자가 있는 경우로 한정된다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취득자금조달구역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암기 프린트는 13번에 있습니다. 수도권,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지분거래면 금액과 상관없이 자금조달구역서 제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수도권,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지분거래가 아니면 3억이 아니고 1억 이상인 경우 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서 제출해야 됩니다. 이때 토지라 하면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 받은 건축물이 소지하는 필지가격은 제외한다. 맞습니다. 쉽게 말하면 나대지죠. 나대지. 건물이 있는 토지 가격은 제외한다고. 왜냐하면 건물이 있는 경우는 주택이 있으면 주택취득자금조달계획 제출하는 건 있잖아요. 그럼 상가나 오피스텔이 있는 경우는 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리얼, 매도인이 국가 등이거나 매도인이 국가 등이 포함되어 있는 토지는 제외한다. 매도인이 아니라 매수인입니다. 매수인. 매도인이 국가고 토지주택공사가 매도인이고 매수인이 개인이라면 개인 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 제출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미음, 수도권,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외의 경우 지분거래하는 경우에도 6억 이상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한다. 예. 수도권,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외의 경우 지분거래든 지분거래가 아니든 6억 이상입니다. 수도권은 지분거래면 금액과 상관없다고 했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자, 1번도 개정된 거, 2번도 개정된 내용입니다. 3번도 역시 농지법 시행령에 있습니다. 개정된 내용입니다. 요거는 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에 가니까, 공매 홈페이지에 가니까 요거의 경우 농지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이라고 크게 공고를 해놨더라고요. 왜 그렇게 했어요? 지금 농지취득자격증명 7일 이내 발급해주고 농지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인 거는 14일 이내 발급해주죠? 그럼 경매면
매각 결정일이 매각일로부터 일주일 안에 정해진다고 했잖아요. 매각 결정일까지 제출해야 되는데 미리 여기에 취득하려면 미리 농지 취득자격증 신청해야 되겠죠? 14일이니까. 자, 그래서 첫 번째 보면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 있는 농지 취득하는 경우 심의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취득대상 농지 소재지 관할 시, 군, 자치구 또는 연접한 시, 군, 자치구에 거주하지 아니하면서 그 관할 시, 군, 자치구에 소재하는 농지를 2022년 8월 18일 이후 처음 취득하려는 자. 이게 개정된 법령 시행이 2022년 8월 18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그렇죠. 서울에 거주하면서 김해평야, 김해에 있는 논밭 취득하려면 심의 받아야 된다고. 왜? 실제 농사 안 지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잖아요. 허가구역 이러면 SK 하이닉스 부지 이런 데 취득하는 사람. 그 다음에 요건 1필의 농지를 2인 이상이 아니라 3인 이상입니다. 3인 이상. 보통 부부 공동명의로는 취득할 수 있잖아요. 부부 빼고는 공유한다는 것은 이상하죠. 부부 빼고는. 자식하고 공유하는 것도 비정상적인 거예요, 그거에. 그래서 비정상적 거래는 농지심의원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 영농법인. 영농법인은 이게 심의 거쳐야 됩니다. 심의를 거쳐야 된다. 영농법인. 왜냐면 영농법인, 가짜 영농법인 만들어가지고 투기하고 이런 게 많이 적발됐거든요. 원칙적으로 법인은 농지를 취득할 수 없죠. 영농법인만 취득할 수 있다고 일반 법인은 취득할 수 없어요. 영농법인의 경우 농사 안 짓고 가짜로 했을 가능성이 많고, 그 다음에 외국인, 그 다음에 국내 거소 신고를 한 외국 국적 동포. 이거 말고 하나 더 있습니다. 그 밖에 투기가 의심되는 거, 이런 거 있는데, 그거는 그 밖에 기타 등등은 시험에 나올 확률이 낮고요.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4번. 디귿 하나만 2인이 아니고 3인. 혹시 이런 문제 공법에서도 본 적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잠깐. 뭐 이게 나온다고 제가 단정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농지법 시행령에 있으니까 단정할 수는 없지만 나오면 하나 건지는 거잖아요. 그걸 꼭 한번 읽어보시라고. 이 심의 거쳐야 되는 거. 캠코 홈페이지에 가면 이게 떠 있다고요. 심의 거쳐야 되는 거 주의하라고. 14일 이내니까. 경매에서 농지 취득 자격증 못 받으면 매각 불허가 결정이 나고, 매각 불허가 결정이 나면 매수 보증은 못 돌려받거든요. 그래서 주의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서식에 대해서 한 문제 시험에 잘 나온다고 했죠. 확인설명서 서식. 어렵습니다. 서식을 봐야 되니까. 다가구 주택 확인 서류 제출 여부는 1의 서식에만 있습니다. 1의 서식에만. 다가구 주택이 19세대 이하가 거주하도록 되어 있을 것, 주택으로 사용되는 층수가 3개층 이하일 것,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2의 서식은 비주거용은 없습니다. 1의 서식에만 다가구 주택, 즉 순순히 세입자가 몇 명인지, 보증금이 얼마인지 이런 거 동사무소에 열람해서 서류를 제출했는지 안 했는지 체크하는 안이 있다.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여부는, 다가구는 주거용 1밖에 없지만 계약갱신 요구권은 주택에 대해서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때 주택은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이잖아요. 오피스텔은 2의 서식에 기재하거든요. 업무시설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오피스텔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할 수 있겠죠. 그래서 1일 2의 서식. 1일 2의 서식에 있다고요. 1의 서식에만 있다. X네요. 1일 2의 서식에 있습니다. 민간임대 등록 여부 1일 2의 서식에 있다. 민간임대 등록 여부, 이거 오피스텔도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거든요. 그 맞습니다. 이거는. 자, 그 다음에 리얼 종합부동산세는 6월 1일 대상 물건 소유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이 모든 서식에 있다. 모든 서식에 X입니다. 1일 2의 서식에만 있습니다. 1일 2의 서식에만. 3, 4의 서식에는 없습니다. 재산세는 모든 서식에 다 있죠. 그래서 리얼 X고요. 미음. 개업공개사가 서면으로 작성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하는 중개사물 확인설명서에 개업공개사와 의뢰인 간의 약정에 따른 중개보수 지급 시기를 기재하는 안이 있다. 있습니다.
약정이 없으면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때죠. 매수 신청 대리 보수는, 매수 신청 대리와 관련되는 보수는 매각 대금 지급 기한일입니다. 약정 없으면. 중개보수는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때. 2번이 답입니다. 지금 틀린 거 골라라고 했죠. 틀린 거. 미연하고 리얼. 요거는 서식을 기본서 보시면 안 되고요. 기본서 개정됐기 때문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시행규칙, 별지 20호, 2, 3, 4 4개 서식이 있거든요. 그 법제처에 들어가서 직접 서식을 찾아보고 풀어봐야 돼요. 만약에 틀렸으면은. 서식을 눈으로 봐야지 이게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서식에 기재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이거는 뭐 그 서식을 직접 눈으로 봐야 기억이 오래 남는다고요. 자, 5번입니다. 자, 여기까지, 지금까지 전부 다 개정된 내용입니다. 개정된 내용. 5번, 틀린 것. 이거는 지금 개정된 건 아닌데, 인터넷에 질문 많이 오고, 참, 이게 시험 내보니까 많이 틀리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문제를 출제해 봤습니다.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등인 경우에는 해제 신고는 오로지 거래 당사자에게만 있죠. 의무는 단 국가 등이나 개업공개사는 해제 신고를 할 수는 있지만 하여야 한다 X입니다. 해야 한다 해서 X라고요. 해제 신고는 거래 당사자에게만 의무가 있고 처벌도 거래 당사자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래서 기억 틀렸고 니은 주택임대차 계약 당사자는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서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서를 제출해야 된다. 이거는 맞습니다. 서식에 보면 일방이 제출한다고 되어 있어요. 물론 같이 갔다고 해서 뭐 위반됐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등인 경우에는 국가 등이 임대차 신고해야 된다. 맞습니다. 임대차 신고는 국가 등이 해야 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도 국가 등이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해제 신고는 거래 당사자에게만 있다고 했죠. 물론 부동산 거래 신고 국가 등이 계약 일방 당사자라도 중개 거래일 때는 반드시 개업 공개사가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되죠. 직거래인 경우는 국가 등이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거래 당사자는 부동산 거래 신고한 후 해제 등이 된 경우 해제 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으로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예, 거래 당사자 30일. 부동산 거래 신고, 주택 임대차 신고, 해제 신고 모두 30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미영. 신고한 주택 임대차 계약이 해제된 경우 해제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제 신고 안 하면 100만 원. 주택 임대차 신고와 관련된 건 다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 거짓 신고하든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든 해제 신고하지 않든 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고 주택 임대차 신고는. 따라서 2번이 답입니다. 틀린 거.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를 고득점하려면 공인중개사법하고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까지 정확하게 하면 35문제 맞춥니다. 실무는 민법에 나오는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경매, 매수신청들이 요 4개만 정확하게 나와요, 시험에. 나머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분묘기지권, 법정지상권,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 등기특별요지법, 농지법 요거 다 합해서 한 문제 나와요. 다 합해서 한 문제. 그 중에서는 최근 들어서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 5년 동안 4문제 출제됐어요. 그럼 거의 해마다 나왔죠.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민법에도 반드시 출제되잖아요. 자, 5번만 지금 최근에 개정된 건 아니고요. 6번 요건 작년의 기출문제입니다. 작년 기출문제인데 작년에는 복수정답이었어. 1번하고 4번이. 지금은 1번만 답입니다. 자, 투기과일지구는 3억 이상, 투기과일지구는 금액과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 제출해야 되죠? 3억으로 매수했으니까 해야죠. 1억이든 3억이든 금액과 상관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거는 비규제지역은 6억 이상이라고 했잖아요. 6억 이상. 5억이면 할 필요 없죠? 자, 그 다음에 갑이 투기과일지구에 소지하는 을 소유의 주택을 실제 거래가, 을이 누구냐 하면 을이 국가 등이에요. 국가 등. 을이 아니고 정이 국가 등이에요. 정소유. 국가 등, 매도인이 국가 등이라는 이야기예요. 매도인이.
작년에는 뭐라고 돼 있었냐면 계약 일방 당사자가 국가 등인 경우에는 자금조달계획 제출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게 올해 2월 28일 매수인이 국가 등인 경우로 바뀌었다고요. 그 작년에 이게 디귿이 잘못된 게 실제로는 LH도 국가 등이거든요. LH로부터 분양받아도 자금조달계획 제출해야만 했어요. 그래서 복수정답으로 인정한 거였어요. 작년에 두 문제 복수정답으로 인정했죠. 근데 지금은 국가 등이 일방 당사자가 아니라 매수인이 국가 등인 경우로 바뀌었다고요. 그 해설에 나와 있죠, 문제. 밑에 해설 없어요? 해설이 있던데. 매수인이 국가 등인 경우로 돼 있잖아요, 그게. 작년에는 계약 일방 당사자가 국가 등인 경우 이렇게 돼 있었다고요. 이거 그래서 중요합니다. 작년 기출 문제지만 인터넷에 뭐 예? 매도인이 국가면은 갑이 신고를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지금 입주 여부를 신고해야 되는 경우를 모두 고르는 것은 그렇죠. 갑이 주택부산 투기관지 을소유 주택을 실제 가격 10억으로 매수하는 경우 신고해야 되네요. 그러네. 신고해야 되는 경우. 그러니까 신고해야 되는 경우. 그래서 답이 4번이네. 그죠? 4번. 1번이 아니고 4번. 그래, 4번이 4번. 작년에는 1번, 4번 두 개가 정답이었는데, 10억으로 투기과일지구 소지하는 정소유, 투기과일지구면 뭐 금액과 상관없이 신고해야 되죠. 갑이 4번이 답이네, 4번이. 작년에는 1번, 4번이 정답이었는데, 올해는 4번이 정답입니다, 4번. 네? 국가 등이 거래 신고해야 한다. 뭐라고요? 기업, 다시 읽어봅시다. 갑이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단독주택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령에 따라 갑이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를 신고해야 되는 경우를 모두 고르는 것은 갑이 주택법상 투기과일지구에 소지하는 을소유 주택을 실제 거래 가격 10억으로 매수하는 경우 국가 등으로부터 매수하더라도 신고해야 되는 거죠. 네. 국가가 자금 조달 계획이니까 지금 입주 여부를 신고해야 되는 거예요. 입주 여부를 신고하는 거니까 이거는 매수인만 하죠. 입주 여부 신고하는 거니까 자금 조달 계획하고 입주 여부 신고는 매도인은 하는 게 아니고 매수인만 하는 거죠. 이게 매수인이 입주할지 여부니까 매도인하고는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4번이죠. 4번 맞죠? 작년 기출문제인데 이게 상당히 좀 어려웠어요. 이렇게 사례 중심으로 나오니까. 7번에 옳은 것입니다. 요거는 뭐 요거는 최근에 개정된 건 아닙니다. 그냥 일반적인 문제인데요. 거래 당사자에게, 당사자면 쌍방입니다. 쌍방이 아니라 취득 의뢰인에게만 설명하면 되죠. 취득 의뢰인에게만. 자, 그 다음에 2번. 권리를 이전함에 따라 부담할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할 취득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를 설명해야 됩니다. 이전함에 따라 설명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했으니까 맞네, 그죠? 2번이 답이네. 설명해야 된다, X가 아니다 했으니까 맞다고요? 취득 관련 조세만 설명하면 되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교부는 취득 또는 이전 의뢰인에게 교부하는 게 아니라 쌍방에게 교부해야 됩니다. 쌍방. 교부는 쌍방, 설명은 취득 의뢰인에게만 설명하면 됩니다. 모든 서식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시험에 이게 기출문제인데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토부령으로 정한다 이런 거 나오면 답으로 하지 말라고 했죠. 대통령령이 아니고 국토부령 기출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개사물 확인설명서 4.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의 1000분의 9 이내에서 의뢰인과 개업공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되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부과될 수 없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부과될 수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중개보수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따로 더 받아도 상관없죠. 또 부가가치세 시험에 나오는 게 입주권, 분양권인 경우는 부가가치세 포함한 금액을 적죠.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입주권, 분양권의 경우 3번 같은 경우에 의뢰인에게 많이 아니어도 틀린 많이 아니라도 3번? 만쪽. 의뢰인에게 교부하는 건 맞는데 예. 또는이니까 둘 중에 한 명에게만 교부해. 또는이잖아요. 또는이면 둘 다 해도 되고 한 사람한테만 해도 되는 게 또는이잖아요. 또는 의미가. 그 양쪽에 다 해야 되니까 틀렸지 않아요, 이거? 쌍방교부니까 또는이라고 하면 둘 다 해도 되고 한 군데만 해도 된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되잖아요. 또는이라고. 또는 이전이면은 매수인이잖아요. 이전은 매도인이죠. 이전은 매도. 취득이 매수인이고 이전은 매도인. 됐습니까? 이게 시험 볼 때 임박해지면 강사보다 오히려 학생들이 더 잘해요. 저도 지금 헷갈려요. 이게 막 꼬아놓고 제가 풀어놓고 제가 내놓고 제가 풀어도 100점 못 받아요. 자, 요것도 차이점이 아닌 것은 했는데 이게 뭐 하여튼 이 문구 가지고 어떤 분이 또 막 이거 차이점이 아닌 것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맞냐 하는데 그 취지만, 이거는 기출문제 아니고 제가 그냥 낸 거니까 취지만 이해하시라고요. 예, 법인인 개업공개사와 공인인계사인 개업공개사, 즉 법인과 개인 간의 차이점. 겸업제한은 차이가 있잖아요. 법인은 6개만 겸업할 수 있고 개인은 6개도 겸업할 수 있고 다른 업무도 할 수 있죠. 단 부칙개공은 경공매 매수 신청들이 안 되죠. 그 겸업제한은 차이 있습니다. 분사무소도 법인만 설치할 수 있고 개인은 설치할 수 없으니까 차이가 있고요. 보정설정금액 법인은 2억 원 이상, 개인은 1억 원 이상이니까 차이 있죠? 차이 없는 거. 인장등록, 법인은 상업등기규칙에 의해서 신고한 법인의 인장을 등록해야 되는데 개인은 7mm 이상 30mm 이내의 인장이면 인감도장 아니라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차이 있죠? 근데 고용인의 고용신고는 차이가 없어. 둘 다 고용신고는 업무 개시 전에,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사후 10일 이내에 해야 되는 건 똑같잖아요. 차이점 없죠? 그 답은 5번인데 어떤 분이 이게 차이점이 아닌 것은 이런 말이 맞냐 이거 묻던데 뭐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국어적으로 너무 따지면 또 이게 헷갈릴 수 있는데 어쨌든 지금 취지는 이해하겠죠. 5번이 답입니다. 5번은 법인이나 개인이나 고용신고 다 해야 됩니다. 따라서 5번이 정답입니다. 업무 개시 전에 고용신고해야 되고요. 고용관계 종료신고는 사후 10일 이내입니다. 9번 요거는 기출문제입니다. 기출문제. 기출문제인데 취소해야 되는 경우입니다. 취소해야 되는 거. 기출문제인데 우리 암기 프린트 44번에 12번부터 15번에 있는데 요것도 좀 헷갈려 하셔서 기출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내놨습니다. 그 44번에 보면 2 플러스 1 절대적 취소. 44번에 12번이죠. 12번. 12번인데 그냥 편의상 1, 2, 3, 4로 하겠습니다. 12, 13, 14, 15번입니다. 44번에. 맞는지 보세요. 44번. 제가 프린트가 없어서. 맞아요? 자, 최근 1년 이내에 2회 업무정지 받고 또 업무정지에 해당되면 절대적 취소입니다. 3 플러스 3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또다시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에 해당되면 임의적 취소입니다. 단, 이 3 플러스 1에는 과태료가 2번 이상 포함되어 있어야 되고요. 과태료가 한 번밖에 포함 안 되어 있으면 2회 업무정지 받고 업무정지 절대적 취소죠. 이거 절대적 취소. 1회 업무정지, 2회 과태료 처분받고 다시 업무정지면 임의적 취소. 임의적 취소. 그 다음에 2번 업무정지 받고 1회 과태료 처분받고 다시 업무정지면 이게 지금 이것이 여기 3 플러스 1 여기잖아. 3 플러스 1이잖아요. 3번이잖아요. 업무정지 2번 받고 또 한 번 과태료 받았으니까 3 플러스 업무정지지만 이거는 임의적 취소가 아니고 이게 뭐라고요? 지금 업무정지 과태료, 아니, 업무정지 그냥 2번 받고,
그 다음에 과태료 한 번 받고 다시 업무정지 이렇게 된 거잖아요. 3 플러스 1. 그렇지만 이거 과태료 이거 하나 빠져도 이미 어디에 해당된다고? 2 플러스 1 여기에 해당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절대적 취소라고요. 이것이 기출문제입니다. 니은은 1회 업무정지, 2회 과태료, 다시 업무정지, 3 플러스 1이죠. 이거는 과태료 니은은 지금 업무정지 한 번, 그 다음에 과태료 2번, 그리고 또다시 업무정지. 똑같이 3 플러스 1이지만 이거는 임의적 취소라고 과태료 2번 들어갔으니까. 3 플러스 1에는 과태료가 2번 이상 들어가야 된다. 4번 다 과태료라도 임의적 취소죠? 이거 기출문제니까요. 꼭 좀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최근 1년 이내에 3회 과태료 받고 다시 업무정지 3 플러스 1 임의적 취소 맞죠? 임의적 취소. 임의적 취소고요. D것은 절대적 취소.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2번. 자, 그 다음에 2 플러스 1이 업무정지입니다. 2번 이상 업무정지 과태료 받고 또다시 과태료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이런 것도 출제됐어요. 최근 1회 업무정지 처분받고 또다시 과태료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했으면 뭐냐고, 이 기출문제에 최근 1회 업무정지 처분받고 또다시 과태료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했다고요? 그러면 그냥 과태료죠. 2 플러스 1이어야 되는데 지금 1 플러스 1이잖아요. 그냥 과태료라고요. 그런 것도 기출문제 나왔어요. 근데 이거는 매수 신청 내리입니다. 매수 신청 내리. 매수 신청 내리인은 최근 1년 이내 2회 이상 업무정지 받고 또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돼도 매수 신청 내리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고요. 공인중개사법은 절대적 취소인데 답 2번입니다. 기출문제입니다. 그 암기 프린트 44번에 12번부터 15번 보셔야 되겠습니다. 요거는 개정된 문제는 아니고 그냥 기출문제입니다. 요거는 올해 개정된 문제입니다. 확인 설명할 거에 원래 처음에 입법 예고됐을 때는 바닥에 균열, 누수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어요. 근데 지금은 바닥면의 상태로 바뀌었습니다. 상태가 양호한지 뭐 이런 것만 체크를 하면 눈에 보이는 것만 체크하도록 바뀌었어요. 그 입법 예고된 것처럼 균열, 누수라고 하면 균열은 장판 밑에 있는 균열은 설명해야 돼, 안 해야 돼? 만약 균열을 설명하라고 하면 해야 되죠? 근데 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개업공개사 책임을 완화하기 위해서 협회에서 건의해가지고 그냥 바닥면의 상태로 바뀌었다고요. 바닥면에 대해서 이게 자꾸 민원이 많이 제기되나 봐요. 분쟁이 많이 생기나 봐요. 특히 아파트 대리석 같은 거 이런 거 바닥 돼 있는데 깨지면 그거 나중에 배상하라고 주인이 이런 거 있나 봐요. 그러니까 입주할 때 고장난 거 있으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사진 찍어 놓고 그걸 원래 들어올 때부터 이렇게 했다. 이런 걸 입증을 해야 돼. 안 그러면 주인이 또 다시 보증금을 가지고 있으니까 보증금 안 내주고 이거 다 고쳐야 된다. 이래버리면 골치 아프죠? 자, 그래서 바닥면의 상태가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거래 예정 금액은 확인 설명도 해야 되고 확인 설명서에 기재도 해야 되고 전속 중개 계약 시 정보 공개도 해야 됩니다. 중개사물 종류 마찬가지고요. 근데 거래 예정 금액은 계약서 기재사항 아니고 실거래가액 신고사항 아니죠? 계약서에는 실제 거래 금액입니다. 자, 이게 의뢰 금액, 거래 예정 금액, 거래 금액, 이게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지 시험에 딱 한 번 나오긴 했습니다. 10회 때 20년 전에. 의뢰 금액은 의뢰 금액 또는 의뢰 금액, 의뢰 가액, 의뢰 가격은 같은 의미로 해석해야 됩니다. 의뢰 금액이라는 건 호가입니다. 호가. 의뢰 금액을 기재하는 것은 두 군데 있습니다. 전속중개계약서 확인설명서 서식에 기재할 때는 의뢰 금액을 기재합니다. 근데 거래 예정 금액은 5번 나옵니다. 이거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계략적으로 평가한 금액이 거래 예정 금액입니다. 그래서 물가 수준 4가지 사항을 기재한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중개상 물의 위치 및 규모, 거래 예정 가격 또는 예정 금액, 중개보수, 의뢰인과 개업공개사가 준수해야 될 사항. 그래서 이게 제가 기본서 강의할 때 너무 많이 강조하진 않았는데요. 법률에는 거래 예정 금액을 기재한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막상 일반 중개계약서 서식에는 가면 거래 예정 금액을 기재하는 게 아니라 의뢰 금액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고. 입법의 불비라고요. 법하고 모순이잖아요. 지금 시행규칙하고 모순된 게 많아요. 법이. 또 거래 예정 금액 지금 하나 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확인 설명해야 된다. 확인 설명서에 기재해야 된다. 그 다음에 거래 예정 금액 전속 중개계약 시 거래 예정 금액 공개해야 된다. 자, 그래서 거래 예정 금액이 있고요. 거래 금액, 실제 거래 금액은 계약서 기재하는 거 실제 거래 금액.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도 실제 거래 금액. 금융계약서에도 실제 거래 금액 기재되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벽면 및 도배 상태 확인 설명해야 되고요. 정보 공개도 해야 됩니다. 여기 바닥면 상태가 없잖아요. 옛날 문제 낼 때는 바닥면 상태 있었죠? 이번에 문제 약간 변형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공통적인 거 맞습니다. 공시지가는 정보 공개는 해야 되지만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은 아니다. 공시지가. 그 다음에 토지 이용 계획도 확인 설명은 해야 되지만 정보 공개 사항은 아니다. 토지 이용 계획. 이건 시행령에 있으니까 시행령을 직접 찾아보시면 돼요. 이거 또 인터넷 질문했더라고. 다른 선생님은 강의할 때 토지 이용 계획 정보 공개해야 된다고 강의했는데 너는 왜 아니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질문하신 분 있는데 질문할 때는 그냥 저한테만 물으면 저한테 물어야지 다른 선생님이 이야기한 거는 말 안 하는 게 좋아요. 다른 선생님 걸 이야기하면 제가 그 선생님 틀렸다 이러면 그럼 선생님들끼리 싸움 붙이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어느 선생님이 말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법조문에 있는 거 법조문을 찾아보면 된다고. 시행령에 토지 이용 계획은 확인 설명은 하지만 정보 공개해야 될 사항은 아닙니다. 중개보수 산출 내역도 확인 설명은 하지만 정보 공개해야 될 사항은 아닙니다. 취득시 부담할 조세도 확인 설명은 하지만 정보 공개해야 될 사항 아닙니다. 공통적인 정보 아닌 거는 4개입니다. 작년에도 이런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공통적인 정보가 아닌 거. 몇 개인가로 나오진 않았지만 이 2개 비교하는 걸 묻는 게 시험에 나왔다고요. 암기 프린트 5번, 6번 암기해야 된다고 구분해서. 올해 바닥면의 상태가 신설됐는데요. 벽면, 바닥면은 1, 2의 서식, 1, 2의 서식만 기재되고 도배는 1의 서식만 기재되죠. 도배는 2의 서식은 도배 기재되지 않습니다. 우리 학원 도배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도배는 2의 서식에는 기재되지 않는다. 답 4번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제 2022년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5일밖에 안 남았는데요, 시험도. 아마 마음만 급하고 공부는 잘 안 될 거예요. 그래도 차분히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 정답은 없어요. 자꾸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 이런 거 계획 새로 짜고 하려면 그 시간 걸려요. 그냥 하던 대로 하시면 돼요, 공부를. 안 하던 대로 하면 갑자기 병 나거든요. 근데 하던 대로 충분히 잘 해오셨으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합격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만약에 당황하지 마시고요. 시험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뭐 갑자기 모르는 거 잘못됐다고 해서 1차, 1, 2차 같이 보신 분은 1차 잘못됐다고 2차 그냥 나오고 이러면 절대 안 됩니다. 어떤 분은 옆에서 언니가 1차 몇 점 받았는데 물어가지고 망했는데요. 그럼 가자. 뭐 1차 잘못했으면 2차 볼 필요 없잖아. 데리고 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1차 75점 나왔어. 집에 가서 채점해보니까. 우리나라 사람은 약간 겸손하게 말하잖아요. 일부러 잘 봤어 이렇게 말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시험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하셔서 여러분 모두 합격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강의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